여러분, 이 영상에서 저는 두 가지 주제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는 크림반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선박을 몰아낸 아조프해입니다. 70촉이 넘는 선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낚시성 제목이 아닙니다. 각각의 선박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영상, 모든 타격 장면을 다 본다면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예브게니 골만이 러시아의 친구인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휘발유와 디젤 지원을 보낼 준비가 안 됐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제 연료를 사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은 밀수업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아니,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경을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브게니 골만이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카자흐스탄이 우리 친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옴스크를 완전히 엿먹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국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잡아서 아무것도 밀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친구의 정체였습니다. CSTO는 완전 웃기는 조직입니다. CSTO는 푸틴이 만든 나토의 모방판으로 유라시아 안보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CSTO는 한 번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동맹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회원국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러시아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이라는 것은 항상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남들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항상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카자흐스탄도 자국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에서 러시아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최근 개정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국민과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브게니 골만이라는 러시아 사고방식을 가진 러시아인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체성, 언어, 문화, 국가를 가진 별도의 집단이 제국주의 전쟁에 병력을 보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정말로 신비로운 러시아인의 사고방식, 러시아인의 영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5호 1, 즉 우크라이나인들을 열정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급차, 디젤 발전기, 디젤 연료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죠. 맞아요.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보냈습니다. 횡설수설해줘서 고맙군요, 예브게니 골만. 그는 곧 창문 밖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가 레드불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는 아니지만 레드불이 날개를 준다잖아요. 이 날개 없이는 러시아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죠. 날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력이 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아조프해로 가봅시다. 지난 일주일 6, 7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바다에서 러시아 해상물류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다가 텅 비었습니다. 마자르의 새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최신 소식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다른 영상도 많습니다. 마자르의 최신 소식입니다. 오늘도 유조선에게 힘든 날입니다. 7월 11일 밤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연방의 28척의 섀도우 D 함대 선박이 무인 체계 부대의 드론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76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유조선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한 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통한 교통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1일 밤새 무인 시스템 부대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유조선 21척, 예인선 4척, 화물선 2척, 특수목적 선박 1척을 타격했습니다. 그 6일 동안 총 73일 성공적인 타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타격 장면을 모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영상을 다 보여드리려면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몇 개는 꼭 보여드려야 제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조프해에서 곳곳에 불타는 유조선들을 촬영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바로 하나가 보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불타는 또 다른 배에서 촬영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드문 사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척의 선박 중 세 척이 불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척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선박의 50%가 불타고 있는 셈이네요. 7월 11일 마자르가 글을 올렸을 때 저는 영상이 올라온 시간에 맞춰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영상 일부를 함께 보시죠. 이게 아마 6일 동안 올라온 세 번째 편집 영상인 것 같아요. 영상마다 수십 척의 선박이 격침되는 모습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해안가입니다. 이건 아마도 페리나 예인선인 것 같은데 격침됐습니다. 7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기관실이나 통제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번호는 피격된 선박의 수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선박에 번호를 매기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 특정 영상에서 이 특정 화물선에는 기관실과 선장실 또는 조타실, 승무원실 바로 앞에 밧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이 구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조프해에서 첫 며칠 동안 참사가 일어난 후 이 유조선들은 밧줄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유조선을 위한 방호 케이지인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공격당한 선박수를 알기 위해 빠르게 보여드리겠지만 해안가의 유조선과 화물선 몇 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매우 반복적이지만 각각의 공격이 러시아 해상 물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제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크림반도의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연료 트럭을 실은 페리입니다. 이 페리는 완전히 파괴되어 물고기들과 함께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페리는 항구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예인선이나 페리입니다. 이것도 아마 페리일 것 같네요. 제거됐습니다. 또 다른 페리입니다. 그들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흑해입니다. 케르치 해협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즉 해양 드론이 러시아 유조선을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공중 드론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해상 드론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해안, 흑해 연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자르의 새들뿐만 아니라 해상 드론도 보내서 흑해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흑해는 러시아의 세계 대형 함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해상 드론들 덕분에 이 함대는 그들의 소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해상 드론들 때문에 그들은 노보로시스크 항구나 그들이 위치한 다른 어떤 항구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침몰당할 테니까요. 이 영상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80척이 넘는 선박, 이 공격당하는 장면이 모아진 편집 영상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항상 선박의 후미에 있는 기관실과 통제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태학적 재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화물 탱크를 관통하면 공동 해역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후방 기관실을 공격하면 선체는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선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재를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엔진은 선박에서 가장 복잡한 자산입니다. 서방의 엄격한 기술 봉쇄하에서는 모스크바가 특수 교체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선박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승무원들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함교를 타격하면 항해 시스템이 파괴되고 이러한 불법 공급선을 운영하는 국제 그림자 승무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함대가 아조프해를 건너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원 임금도 오릅니다. 직전 선원들이 막 공격을 당했으니 2배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거든요.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이 배들 중 한 척의 선원들이 다른 배가 공격당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지. 그리고 폭발도 정확히 배 뒤쪽, 기관실, 선미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몰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엔진과 승무원실,
통신 장비만 손상시킨 거죠. 그런데 화물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진압되거나 다 타버린 후에 이 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선미 쪽에 있는 승무원실과 장비, 모든 것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물 구역은 멀쩡하게 계속 떠 있습니다. 바다로 새어나간 것도 없고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폐선 처리해야 합니다. 저렇게 손상된 배는 고칠 수 없습니다. 산소 절단기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새 부품을 붙여야 합니다. 배가 저렇게 손상되면 폐선 처리됩니다.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여기가 선원실이나 선장실입니다. 해양 용어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내부 모습입니다. 모든 것, 모든 장비, 모든 컴퓨터가 사라졌습니다. 대체할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죠.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으면 폐선 처리됩니다. 가끔 실수가 발생해서 일부 드론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드론 조종사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유조선의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유조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조프해에서 드론이 실제로 선체를 타격해 유조선의 오일 저장 탱크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여기 보이는 흰색 반사 부분은 보기 쉽게 색을 입힌 겁니다. 위성 사진이죠. 실제로 이 부분에서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흰색은 아니고 색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은 아조프해에 대량의 기름을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바다 생물과 물고기 모두에게 정말 나쁜 일입니다. 해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양 생물이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80척의 선박 중에서 선체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은 건 몇 척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이 그 선박들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훌륭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배들을 침몰시키면 러시아인들에게서 그 배들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그 배들을 예인해서 항구로 끌고 가거나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골칫거리를 덜어주는 셈이 됩니다. 배가 손상되면 러시아는 승무원을 데려오고 예인선으로 배를 끌어와야 하며 우크라이나처럼 예인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모가르의 드론들은 러시아 유조선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조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조선을 침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바다 괴물들의 생존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런 선박들을 침몰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엔진실을 한번 맞추면 엔진은 고장나지만 침몰시키려면 선체 한쪽에 4-5번 정도 타격을 가해야 하고 반대쪽에도 그만큼 타격을 가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박에는 여러 구획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한 구획에 물이 차도 나머지 3구획이 선박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정말 많은 위치에서 선체를 관통해야 하니까 한 척당 드론이 10대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드론을 함교나 다른 취약 지점에 조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제 그런 지점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 대신 러시아인들은 애물단지만 남게 됐습니다. 유조선은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수리해야 할까요? 주요 수리 조선소 2곳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손상된 유조선을 간문을 통해 예인하는 것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아조프해에는 편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리 시설이 없습니다. 유조선을 흑해로 예인하면 다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조선들은 결국 애물단지처럼 가만히 멈춰있게 됩니다. 운영도 쓸모도 없지만 조치는 필요합니다.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이 유조선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유조선들을 끌어오기 위해 보낸 예인선을 매일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예인선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인선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구조하러 오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선원들은 구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만에 이 공격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조프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배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로서는 이런 참사 이후
모든 배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로스토프 온돈 강 운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은 아조프 해로 흘러가며 상당히 큽니다. 이 강은 지금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배들, 유조선, 화물선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토프 온 돈강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지 않는 해안 가까이에 다른 만과 작은 만 지역들도 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갈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의 항만 시설을 공격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화물선들이 지금 기지에 숨고 있다면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이 선박의 하역 시설 등 모든 종류의 적재, 하역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죠. 그리고 물론 이건 숨길 수 없는 타격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의견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영상들은 모두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어 러시아 텔레그램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일 연속으로 적이 아조프 해에서 유조선, 건화물선, 보조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공격의 횟수가 매번 증가하고 있고 사용되는 드론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손상된 선박을 구조해야 하는 TOGG 예인선을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상황을 주시하며 72척이 계속 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자국 물류에 얼마나 큰지 그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민간 물류뿐만 아니라 크림반도를 위한 연료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림반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를 위한 군사 물류이기도 합니다. 크림반도로 넘어가기 전에 바이미어 커피에서 새롭게 후원해주신 두 분의 이름을 망쳐볼 시간이네요. 먼저 알리 퀸님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진정한 친구이자 멤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뮤얼 서튼님입니다. 세뮤얼 서튼님은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의 월간 멤버가 되셨습니다. 그 왕관을 써주시고 기록을 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바이미어 커피 멤버십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로 가봅시다. 크림반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우크라이나군이 아조프 해상 물류를 완전히 해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이 크림반도의 연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미 상황이 안 좋았는데 말이죠. 크림반도의 전체 도시들이 이제 러시아 점령 당국에 전기와 물이 7일째 끊겼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료가 모두 떨어져서 더 이상 발전기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습니다. 난방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냉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고 전기가 필요한데 크림반도는 매우 더운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방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도 작동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이 일주일 안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아조프에서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크림반도에서 찍은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디아르의 드론이 크림반도 전력망의 변전소를 하나씩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크림반도에는 수백 개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들은 규모가 작고 만약 그 주변에 방공 시스템과 같은 더 가치 있는 목표물이 있다면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변전소, 전기 변전소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 이런 변전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대, 아니 어쩌면 수천 대의 드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크림반도의 에너지 부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실제 물리적인 전력망을 말이죠. 그들은 완전히 해체 중입니다. 그들이 아조프의 물류를 처리한 것처럼요. 효과가 있었고 크림반도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망 공격이 연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7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리터당 300루블이라는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리터당 330달러입니다. 갤런당 얼마인가요? 갤런당 10달러, 나 12달러 정도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불과 며칠 후에
아니, 사실 이건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다른 주유소에서요. 그때는 450루블이었습니다. 리터당 5.84달러입니다. 이런 가격은 선진국 경제에서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격은 러시아 같은 제3세계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임금과 연금으로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채널을 구독하시고 월간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